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그 정말로 우리의 뇌리를 때리고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지식의 정수만을 건져 올리는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적 여정을 이끌어갈 호스트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복잡한 고대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장치들을 함께 파헤쳐 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지적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를 제대로 펼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깊게 분석할 자료는 바로 고대 중동의 문헌인 신명기 29장입니다. 아, 신명기 29장이요. 정말 엄청난 텍스트죠. 맞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자료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지녀온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지지하거나 어떤 신학적 입장에 대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이 원문 자체에 담긴 치밀한 문학적 구조,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심리의 민낯을 파헤치는 그 날카로운 통찰을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해부해보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대 문헌을 그 어떤 특정한 신앙의 렌즈가 아니라 일종의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보고서라는 중립적인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지적 자극을 얻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작성된 이 계약, 그러니까 고대 언약의 문서가 어떻게 수많은 군중을 하나의 확고한 정체성으로 묶어내는지, 그리고 인간 특유의 자기 합리화와 기만을 얼마나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키워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를 복잡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심리학적 또 사회학적 텍스트로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록의 배경 세팅이 아주 극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험난하고 길었던 광야 생활 40년을 막 끝낸 시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죠. 그들은 마침내 모압 평지라는 곳에 거대한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법적 계약을 맺는 장면으로 오프닝이 시작돼요. 일종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놓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킵니다.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재앙들, 기적적인 사건들을 당신들이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목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 기억의 소환이 이집트 시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상에서 경험한 물리적인 기적들을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나열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들이었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뙤약볕 아래를 걸었는데도 몸에 입은 옷이 날지 않았고 발에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와,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닳았다고요? 네. 게다가 농사를 지어 일상적인 떡을 먹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빚어 마시지 못하는 특수하고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거뜬히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처럼 당대 강력했던 군주들이 싸우러 나왔을 때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전리품으로 취해 자기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스펙타클한 역사적 승리까지 거두었죠. 와,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생존의 서사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딴지를 걸어볼게요. 매일 아침 텐트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신고 나왔던 그 신발이 여전히 새 것처럼 멀쩡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삶이라니. 이건 뭐 마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설정이잖아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 엄청난 기적의 리스트를 쭉 읊은 직후에 4절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기적을 매일같이 겪었는데 정작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니요. 신발이 안 달린 걸 40년이나 봤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역설적이죠. 이 사람들은 유독 지능이 떨어지거나 어리석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바로 그 지점, 즉 단순한 경험과 본질적 이해 사이의 거대한 인지적 간극을 고대 텍스트가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적 간극이요? 네, 사람들은 보통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 즉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현자가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에는 습관화, 즉 헤비추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습관화. 익숙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자극이나 기적이라도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그냥 배경소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40년 동안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신발을 신다 보면 그것은 더 이상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성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지루한 일상이 되는 것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름 돋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정보와 기술의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내 손안의 기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전쟁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수천만 권의 책에 담긴 데이터를 매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과연 이 세계의 진정한 의미와 내 삶의 방향성을 소화해낼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오히려 정보의 과잉 속에서 지혜는 더 빈곤해진 것 같거든요. 아주 훌륭한 현대적 연결입니다. 정보의 홍수와 자극의 과잉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지만 그것이 곧 지적 성숙이나 깨달음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속을 걸어 다니면서도 정작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화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네요. 정말 똑같습니다. 이 기록은 무려 40년이라는 물리적인 방황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스펙터클한 기적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깊은 내면의 반추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암시하죠. 아, 뼈아픈 현실 인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 뼈아픈 현실 인식이야말로 이제부터 그들이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는 완벽한 발판이 됩니다. 아, 과거의 실패와 무지를 철저히 인정하고 새 판을 짜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모세가 이 거대한 계약, 즉 언약을 맺기 위해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데 여기서 호명되는 참석자 명단이 또 한 번 우리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듭니다. 명단이 상당히 독특하죠. 네, 10절과 11절을 보면 맹세어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공동체 리더들, 장로들, 그리고 유사들. 여기서 유사들은 현대 개념으로 치면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이나 공무원들이죠. 네, 관리자 계층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대 가부장적 사회의 위계 질서를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리스트가 충격적입니다. 유아들, 아내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이주민들, 그리고 가장 밑바닥 계층인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모조리 하나님 앞, 이 엄숙한 계약의 주체로 소집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그리고 사회학적 맥락에서 이 대목은 대단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요? 그럼요. 고대 근동지방의 국가 간 조약이나 신종 문서를 보면 이런 거대한 언약은 철저하게 왕, 귀족 혹은 엘리트 대표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평민이나 노예는 그저 엘리트들이 맺은 조약의 결과에 묵묵히 종속되는 수동적인 객체에 불과했죠.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당시 사회적 발언권이 전무했던 여성과 아이들, 타민족 출신의 노동자, 심지어 육체노동의 최하층민들까지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동등한 법적, 영적 권리와 책임을 지닌 계약의 당사자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와, 철저한 계급사회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도 이 우주적이고 국가적인 거대한 계약의 당당한 주인공이야. 이 공동체의 운명이 네 서명 하나에도 달려있어. 라고 말해주는 셈이네요. 네, 엄청난 권부여죠. 이건 마치 수천 년을 앞서간 민주주의 헌법의 전문이나 근대 철학자들의 사회계약론을 연상시킵니다.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오합지졸의 군중을 하나의 거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빚어내는 혁명적인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신분의 높낮이나 출신 성분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이 언약 앞에서는 모두가 1분의 1의 지분을 가진 동등한 주체임을 선언하는 놀라운 포용성입니다. 포용성, 참 좋은 단어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괄성이 단순히 현재라는 공간과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계약은 시공간을 뚫고 미래를 향해 무한히 확장됩니다. 미래로 확장이요? 네, 텍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다시 말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까마득한 미래의 후손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세대들까지 이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조금 무서운 장치이기도 한데요. 과거 조상들의 맹세 하나가 수백,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미래 세대의 목줄까지 촘촘하게 엮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1000년 전에 당신의 조상이 맺은 어떤 영적인 계약 때문에 당신 역시 그 계약의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촘촘한 망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건가요? 장 자크 루소나 존 로크 같은 학자들이 말한 근대의 사회 계약론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죠. 하지만 이 고대 언약은 일종의 초월적인 세대 간 계약, 제너레이셔널 컨트랙트입니다. 세대 간 계약이요? 네, 개인이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역사적 궤적과 책임감의 상속자로 편입되는 것이죠. 이보다 강력한 사회적 결속 장치가 또 있을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거니까요. 자신이 직접 시나이 산이나 모압 평지에 서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이 맺은 약속이 곧 나의 약속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 심리적 기제야말로 특정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던 수천 년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법적, 문화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역사를 관통하는 엄청난 생존 비결이 바로 이 계약서 안에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영광스럽게 엮어내는 공동체의 맹세가 이루어진 직후에 놀랍게도 텍스트의 분위기가 갑자기 스릴러 영화처럼 아주 어둡고 서늘하게 돌변합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등장하죠. 모세는 이들이 과거 이방민족의 땅을 통과하면서 보았던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 즉 화려한 다른 문화의 유혹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의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언제든 은밀하게 배신을 품고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죠. 특히 18절에서 아주 섬뜩하고 시적인 은유가 등장합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자를 가리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표현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 이 표현은 이 텍스트를 기록한 자가 인간 심리의 어두운 심연과 타락의 메커니즘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왜 하필 잎사귀나 열매가 아니라 뿌리일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뿌리는 땅속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어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요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하죠. 무섭네요. 소리 없이 자라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독초의 뿌리는 결국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며 땅 전체를 오염시키고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질식시키는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독초의 뿌리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지 그 자기 기만의 과정을 묘사한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 정말 압권이죠. 텍스트는 누군가가 이 모든 저주의 경고를 뻔히 두 귀로 듣고도 속으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강력히 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완벽한 자기 합리화의 현장이네요. 여기서 강력히 하다는 말은 아주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좀 더 현대적인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웃기시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남들이야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든 재앙을 맞든 말든 나는 운이 좋거니까. 혹은 나는 특별하니까 예외적으로 무사할걸. 완벽한 자기 기만이죠.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개인의 은밀한 자기 기만이 어떻게 전체 사회의 파국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은 재앙을 비껴갈 것이라고 믿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 공유지의 비극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공 목초지가 있을 때 누군가 나 하나쯤 내 양떼를 조금 더 많이 풀어놓는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라고 몰래 규칙을 어깁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표가 나지 않죠. 네, 독초의 뿌리처럼 은밀하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개인이 하나 둘 늘어나면 결국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공동체 전체가 굶어 죽게 됩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요? 젖은 것은 물기를 머금어 살아있는 생명, 즉 공동체의 건강한 요소들을 말하고 마른 것은 이미 죽어가는 연약한 요소들을 뜻하죠. 즉, 한 개인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임승차 심리와 오만이 결국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모두를 싹쓸이하여 파멸로 몰고 가는 화를 초래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와, 이거 완전 대학교 조별과제 잔혹사의 스케일을 국가 단위로 키워놓은 것 같네요. 누군가 내가 대충 잠수 타도 다른 조원들이 어떻게든 A+ 받아놓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기주의의 뿌리가 결국 조 전체의 학점을 날려버리는 것처럼요. 아주 현실적이고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텍스트가 이런 무임승차자나 자기 합리화자에 대해 일말의 타협도 없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분노의 불을 부으며 결국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도말한다는 건 단순히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페인트로 칠해 완벽하게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겠다는 완전한 삭제를 의미하잖아요. 그토록 가혹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철저한 징벌과 삭제의 묘사는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어기제요? 내고에서부터 시스템을 종먹고 냉수주의를 퍼뜨리는 독초는 초기에 뿌리 뽑지 않으면 전체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파멸에 대한 경고는 곧바로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전체가 맞이하게 될 국가적 차원의 시각적인 파국으로 화면을 전환하며 스케일을 키웁니다. 맞습니다. 22절부터 등장하는 묘사를 보면 그야말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처참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냅니다. 누군가의 독초 같은 배신이 전염되어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었을 때의 결말이죠. 텍스트의 시각적 묘사가 아주 압도적이죠. 네, 온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이고 불에 타서 씨앗을 심지도 못하며 풀 한 포기조차 돋아나지 않는 완벽한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 멸망했던 상징적인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끔찍한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라고 생생하게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파국적이고 충격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는 이유는 이 텍스트가 가진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의 머릿속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공포와 경각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는 고대 문헌으로서는 매우 세련되고 독특한 문학적 장치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가상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내러티브 형식입니다. 아, 텍스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부분이죠. 먼 훗날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이나 멀리 타국에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그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여 죽어버린 폐허의 땅을 보며 충격에 빠져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대체 무슨 뜻이뇨? 아주 극적인 질문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모세는 자기가 남기는 법정 문서 안에 후세 사람들이 던질 가상의 질문과 그에 대한 모범 답안 스크립트까지 꼼꼼하게 미리 적어놓은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문헌이 단순한 법전을 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작동하는 거대한 역사교육의 매뉴얼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단순히 땅이 황폐해진 결과, 즉 재앙의 현상만을 보고 절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상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텍스트는 그들이 스스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누군가가 아주 명확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애국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을 제멋대로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겨 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가 내려져 이 땅에서 뽑혀 다른 나라로 던져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 형식은 국가적 비극이나 재앙을 단순히 우리가 운이 나빴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다고 핑계대면서 역사 수정주의로 빠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저 강대국 때문도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맺었던 그 포괄적인 언약, 그 계약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이다. 라고 실패의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드는 장치네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게 만드는 역사교육의 끝판왕이자 남겨진 생존자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뼈에 새기는 반성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니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정점을 찍는 신명기 29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29절의 묵직한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29절. 이 텍스트의 결론이죠. 텍스트는 이 길고 산얼했던 경고와 언약의 말씀을 아주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의 대비라 문장 자체가 시적으로 참 아름다운데요. 이 대비가 함의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묘한 일, Secret Things는 감춰져 있는 비밀, 즉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우주의 심오한 원리나 신의 깊은 의도 혹은 미래에 벌어질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텍스트는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죠? 그래, 세상에는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신의 몫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어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를 다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존재론적 겸손함이죠.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 거네요. 하지만 텍스트는 거기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타난 일, revealed things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죠. 나타난 일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것은 모호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고 계시된 언약의 텍스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규칙과 책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의 몫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알 수도 없는 우주의 비밀이나 미래의 운명에 집착하며 나의 나태함을 변명할 시간에 지금 내 눈앞에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책임과 실천에 묵묵히 집중하라는 대단히 실용적이고도 행동주의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재앙까지 시공간을 엄청나게 널뛰며 흔들어 놓더니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를 지금, 여기, 나의 행동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발밑으로 쿵 하고 안착시켜버리네요. 텍스트의 구조가 정말 치밀하고 놀랍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방대한 지적 탐험을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새 신발을 신고 기적의 빵을 먹으면서도 정작 40년 동안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고대 인간들의 습관화된 모순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계급의 사다리를 산산조각 내며 가장 낮은 자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하나로 엮어버린 파격적인 사회 계약론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은 평안하리라고 속삭이는 독초와 쑥의 뿌리, 그 무임승차적 이기주의가 어떻게 전체의 파국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처참한 폐허 위에서 후세들이 던지는 질문과 답을 통해 뼈아픈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는지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대의 모래바람 속에서 쓰인 이 기록이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사회의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매일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그것을 소화해내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참 뜨끔해지는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규칙과 책임을 무시하고 나만은 이 재앙에서 무사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독초의 뿌리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자라나고 있지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지금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직하고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텍스트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결코 낡지 않았다는 물리적인 기적이 언급됐죠. 네, 마블 영화 같다고 하셨던 그 부분이죠.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사절에 따르면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은 40년이 훌쩍 지난 바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어졌다고 텍스트는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이 복잡하고 미련한 존재가 자신이 통과해온 인생이라는 궤적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비록 육신은 기적 속에서 보호받으며 생존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무려 40년이라는 그 길고 지난한 방황의 시간, 실수와 무지의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착오, 그리고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끝에 마침내 서서히 맺히게 되는 아주 느린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당신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묘한 일로 남아 아직도 끝없는 광야의 방황 속에 머물러 있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그 길고 아팠던 방황의 끝에서 그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결국 당신이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명확한 나타난 일로 온전히 이해되고 해석되는 놀라운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 자극에 넘쳤던 깊은 탐구의 시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